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지구의 표면이 70% 이상 바다로 덮인 이상 원활한 수송과 자원의 이동을 위해서는 해상 운송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대량의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은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를 위해서 인류가 대양으로 항해가 가능한 시점부터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력의 대부분을 기울였었죠. 그리고 그 역사는 전함, 거함, 거포주의, 그리고 궁극적인 해상 전력인 항공모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차 대전 전반까지만 해도 해상을 지배하는 전함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몇몇 나라가 보유하고 있었고요. 국가 간의 전력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한 척의 전함이라도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제트 전투기가 주축이 되면서 나타난 슈퍼캐리어는 현재 시점에 제대로 된 해상 항공 전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에 한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지역의 정비 소요까지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죠. 영국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항모의 한계로 인하여 슈퍼캐리어로 볼 수는 없어요. 국가의 해군력은 항모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해상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모를 보유하지 않은 해군력은 항모를 보유한 전단과 전투를 수행할 때 타격거리는 물론 정찰거리까지 그 제한이 매우 큽니다. 대한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위력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500km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함재기의 대한미사일을 뚫고 항모 전단에 접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어떤 해군이건 간에 항모가 있다면 공격 가능 거리는 200에서 300km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모라고 해서 다 같은 항모는 아니에요.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립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특성은 수평선이라는 특징을 만들어내고 그 수평선은 관측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죠. 조기 경보기가 없다면 수평선으로 인해 관측 가능 거리는 30km 전후로 제한됩니다. 특히 고속으로 이동하는 소형 목표물인 대한미사일의 경우 시스키밍 방식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10km 이내에서 관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조기 경보기는 고정익기와 헬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익기가 헬기 대비 약 4배의 탐지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탐지거리 및 방어 능력은 배가 됩니다. 함대 방어뿐만 아니라 함재기가 공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고정익기 조기 경보 기능을 통해서 전투 관제를 수행하게 되면 전투기의 전투력은 크게 상승하죠. 문제는 고정익기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모에서는 캐터펄트 또는 전자식 발암장치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의 드골 항모가 중국의 산둥항 대비 높은 전투력을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터펄트 형식의 이함 기능을 사용해서 E2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 캐터펄트 또는 전기식 사출 장치, 장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력체계, 즉 원자력을 보유해야 하죠. 이런 대규모의 항모를 슈퍼캐리어라고 하고 현재까지는 미국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도 이런 규모의 항모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수를 눈앞에 두던 003형 항모가 진수된 거죠. 중국의 특성상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고 일부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규모는 전장 325m, 만재 배수량 85,000톤의 대형 슈퍼캐리어입니다. 추진기간은 원자력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미국의 포드급보다는 작은 규모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투력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군이 월남전에 잘 써먹은 포레스탈급 항모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미군의 함상 전투기 중에서 가장 긴 착함 거리를 요구했던 F-4 팬텀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였고 미국 항공모함의 설계 사상의 중요한 출발 사상이 된 항모였으니까요. 실제로 덩치가 큰 F-14보다 F-4가 운영 시에는 더 큰 항모가 필요했죠. 이건 가변익의 위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암장치는 전기식 사출 장치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항모 운영 1위 국가인 미국도 포드급에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전기식 사출 장치를 중국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구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건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가 아닌 전기식으로 구현했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죠. 기존에도 미국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이즈즈급 방공 구축함을 제작하는 중국의 역량상 항공 관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랴오닝, 산둥함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항공모함이 원자력이 아닌 디젤을 사용한다는 것은 작전 시 전기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항행을 위한 전력보다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끌어내야 하는 전력의 특성이 있고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함재기의 발암이 불가능한 항모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실전에 투입되고 나서도 항모 전체의 내구성 및 완성도에 더해서 동력 개통과 전기식 발암 장치의 신뢰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결과를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항모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함재지기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현재 중국의 주력 함재기는 러시아의 수-33의 불법 복제본인 J-15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원본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성능과 내구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러시아 기체를 복제해서 만들었지만 착함 충격에 약간의 뒤틀림이 관측된 적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개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지만 문제는 원본인 수-33도 캐터펄트 이함을 고려한 기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함 시 어레스팅 후크에서 발생하는 충격만큼이나 이함 시 노즈 기어에 집중되는 충격을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함재기 운영 역사상 노즈 기어 강도가 확보된 시점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당장 F4 팬텀도 노즈 기어가 아니라 날개 아래 동체에 체인을 걸고 캐터펄트를 사용했었으니까요.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파괴 상태에서 수명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운이 나쁘면 이함시 노즈 기어만 또는 동체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진풍경을 구경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의 스키점프 이함에서는 적어도 착함시 말고는 충격이 없었는데 이함 때부터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강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J-15의 설계 수명을 측정하기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미국 F-35 복사판인 FC-31이 준비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배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력 함상 전투기는 J-15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다 감안하고라도 동북아의 해상 전력에 큰 균형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함명을 대만에 가장 근접한 푸젠으로 붙였다는 것은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 중국이 랴오닝함을 도입했을 때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함 산동함이 나온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국의 해상 항공 전력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슈퍼캐리어 조건을 만족하는 항모를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미국에는 부족해도 스펙상 모든 기능을 만족하는 핵추진 항모가 5성 홍기를 개항하고 제주도 앞바다를 항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편갑판 항모, 중국 해군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